여러분은 열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뜨거운 심장, 식지 않는 도전, 그리고 꿈을 향한 멈추지 않는 걸음을 떠올리실 겁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꼼짝하지 않고 바람만 기다리는 배와 같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남자의 식지 않는 열정이 수십 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아들과 가족의 삶의 기적과 같은 인연을 만들어낸 아주 특별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에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인연의 바람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한 30대 남자가 들려주는 그의 아버지와 인생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소위 말하는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가난은 늘 제 곁을 맴도는 지독한 그림자와 같았죠. 하지만 저희 집이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했던 저희 가족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제가 아주 어릴 적 작은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께서 땅을 치며 통곡하시던 그날의 풍경만큼은 제 기억 속에 선명한 흉터처럼 남아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형 회사 자금을 통째로 들고 도망갈 수가 있어. 여보, 정말로 서방님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야? 어머님도 모르신데 어린 마음에도 작은아빠가 우리 가족에게 아주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가 살던 평범한 집을 처분하고 작고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막노동꾼이 되셨고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어머니도 동네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분이 쉴 틈 없이 일하셨지만 작은아버지가 남긴 빚은 너무나도 커서 살림은 언제나 팍팍했습니다. 반지하의 삶은 어린 저에게 너무나 큰 불편함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수압은 약해서 씻는 것조차 힘들었고 집안은 항상 키키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창문은 늘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하루는 거실에 누워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시커먼 무언가가 제 다리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 보니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바퀴벌레였습니다. 배를 뒤집고 버둥거리는 그 흉측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읽던 책으로 내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은 늘 일터에 계셨기에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집에서 보냈습니다. 심심할 때면 제 눈높이에 맞는 반지하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를 구경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바지와 다른 신발을 신고 바쁘게 오가는 발걸음들을 보며 저 너머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홀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창문 쪽에서 쪼르르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술에 취한 어떤 아저씨가 저희 집 창문을 화장실 삼아 노상방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제가 소리치자 아저씨는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화장실 아니었나? 이상하다. 에이, 아니면 말지 뭐. 그는 비틀거리며 제 말을 무시하고 가버렸고 창틀에는 지독한 지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안 그래도 습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집에 끔찍한 냄새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저는 일하고 돌아오실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봐 작은 손으로 걸레를 빨아 눈물을 삼키며 창틀을 닦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런 물리적인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집주인 아주머니의 지독한 월세 독촉이었죠. 너희 부모님은 오늘도 늦게 오시니? 아니, 둘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월세는 맨날 밀리는 거야? 오늘 들어가면 똑똑히 전해. 이틀 안에 월세 안 내면 내가 문 따고 들어와서 짐 다 빼버릴 거라고. 알겠어. 돈도 없으면서 자식은 왜 낳아가지고 쯧쯧. 어린지 앞에서 부모님을 흉보는 아주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물론 월세를 밀린 저희 잘못이 크다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나도 서럽고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에게는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늦은 밤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와 함께 낡은 사진 앨범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회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늘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들, 이 사진 좀 봐. 아빠가 처음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땐 대표님이랑 나, 그리고 다른 직원까지 딱 3명뿐이었어. 공장도 작고 기계도 몇 대 없었지. 사람이 없으니 일이랄 게 뭐 나눌 수가 있나. 생산부터 납품, 영업까지 아빠가 다 했지. 이 트럭 보이지? 아빠가 직접 이 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녔단다.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회사가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람찰 수가 없었어.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도깨비처럼 무섭게 생긴 아저씨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아빠,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꼭 도깨비같이 생겼는데. 이분은 우리 회사 대표님이셔. 얼굴은 이래도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지. 별명이 술도깨비였단다. 술만 드시면 그 도깨비 같은 얼굴로 허허 하고 호탕하게 웃으셨거든. 내가 태어났을 땐 베네쩌고리도 직접 선물해 주셨어. 아버지는 회사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소년처럼 반짝였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 아주 중요한 대량 납품건이 있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더 뽑아야 할 상황이었어.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었지. 그때 아빠가 대표님께 말씀드렸어.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2인분, 아니 3인분어치 일을 해내겠습니다. 인건비는 아끼십시오. 회사가 살아야 저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이야. 와, 아빠 정말 3인분어치 일을 다 했어요. 그럼. 그때 정말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코피까지 쏟아가면서 일했지. 그래도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정말 되더라. 결국 우리 회사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도 무사히 납품을 마칠 수 있었어. 그때의 성취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구나. 아버지의 이야기는 저에게 어떤 소설책보다도 재미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자신의 온몸을 불살라 회사와 함께 성장했던 그 시절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장문아, 내가 나중에 커서 어떤 회사에 다니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아빠가 다녔던 회사처럼 정과 열정이 가득한 곳에 다녔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너도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오래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나도 아버지처럼 열정을 바칠 수 있는 멋진 회사에 다니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저희 가족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저희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시다
다리를 크게 다치신 것입니다. 평생 다리를 절뚝이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셨고 더 이상 막노동일조차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매일 집에서 술을 드시며 우셨습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가장이란 놈이 집안을 일으키지는 못할 망정 이제 돈 한 푼 벌어올 수 없게 됐으니 난 남편으로도 아빠로서도 자격이 없는 놈이야. 저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절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저도 다 컸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아빠랑 엄마 힘들지 않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지만 온갖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는 푼돈으로는 기울어가는 가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가려던 꿈을 접고 4년 전액 장학금을 주는 지방대학에 진학해야만 했습니다. 장문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내 앞길을 막는구나. 아니에요. 아빠, 저 진짜 괜찮아요. 지방대 나와도 열심히 하면 좋은 회사 갈 수 있어요. 제가 꼭 아빠처럼 번듯한 직장에 취업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믿어주세요. 대학 시절 내내 저는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제 젊음을 불살랐습니다. 마치 과거의 아버지처럼 말이죠. 하지만 떳떳한 아들이 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지방이라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았고 어쩌다 면접 기회를 얻어도 변변찮은 제 스펙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자격증은 이게 다입니까? 학교 다닐 때 뭐 했어요? 맨날 술 먹고 놀았나 보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하지만 뽑아만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요즘 아르바이트 안 하는 대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긴 학교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을 뽑는 곳이지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고요. 돈이 없어 면접용 정장 한 벌 살 수 없었던 저는 아버지의 낡고 허름한 양복을 입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김장문 씨, 옷이 그게 뭡니까? 무슨 할아버지 옷을 훔쳐 입고 온 것도 아니고. 면접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군요. 수많은 거절과 무시 속에서 제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걸까 절망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직장을 구한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문아, 그러지 말고 너도 서울로 올라와. 그 총구석에 있으니 일자리가 없지. 서울은 달라. 일단 올라와서 부딪혀봐. 친구의 말은 제게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한 달치 고시원비를 빌려 무조건 한 달 안에 취업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떳떳한 아들이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울의 허름한 고시원,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서 저는 취업 준비에만 매달렸습니다. 확실히 서울에는 일자리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자도 많았습니다. 좋은 대학, 화려한 스펙으로 무장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제 이력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감이 다시 저를 덮치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취업 사이트를 뒤지던 저는 메인 화면에 올라온 한 채용 공고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버지가 젊음을 바쳤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경했던 바로 그 회사.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 정보를 클릭해보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작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감히 넘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장문아, 너도 나중에 꼭 그런 회사에서 일했으면 좋겠구나.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제 스펙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저는 정성을 다해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기적처럼 그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 당일 회사 앞에 도착한 저는 그 웅장한 건물에 압도당했습니다. 제가 감히 뚫을 수 없는 거대한 성처럼 느껴졌죠. 대기실에는 저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스펙을 가진 지원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제 이름이 불렸고 저는 다른 지원자 2명과 함께 면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이력서를 훑어본 면접관들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회사 면접에 지방대 출신도 부르나? 서류에서 좀 걸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어차피 뽑지도 않을 거면서 왜 시간 낭비하게 부르는지 모르겠네. 면전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문입니다. 우렁차게 제 이름을 외쳤지만 면접관들은 여전히 제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저는 준비했던 예상 답변 대신 제 진심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스펙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회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면접관의 비아냥 섞인 질문에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 회사에 반드시 입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연봉, 복지? 아닙니다. 바로 이 회사에 대한 애정입니다. 애정. 지원자 중에 회사에 애정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다른 지원자분들도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겠지만 저의 애정은 조금 특별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이 회사를 동경하며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바로 이 회사에서 13년 동안 당신의 젊음을 바쳐 일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아까까지만 해도 지루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던 면접관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원이 단 3명이었을 때부터 이 회사의 시작과 성장을 함께 하셨습니다. 공장 기계를 돌리고 트럭을 몰아 납품을 하고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영업을 하셨습니다. 퇴직하신 이후에도 아버지는 늘 이 회사에서 일했던 그 시절의 기억을 가장 큰 자랑이자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회사는 과연 어떤 곳일까 직접 제 몸으로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스펙도 형편없고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한참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뽑아주신다면 저희 아버지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이 회사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내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면접관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면접관들도 모두 일어나 저에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김장문 씨, 아버님께서 우리 회사에 아주 좋은 인재를 보내주셨군요. 당신의 그 특별한 애정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인생을 바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최종 합격 통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합격한 게 맞습니까? 저는 곧장 회사로 가 입사 전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내받은 방에는 나이가 지긋한 한 어르신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사진 앨범 속에서 보았던 술도깨비라는 별명을 가진 바로 그 대표님이셨습니다. 이제는 회장님이 되어 계셨죠. 회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자네가 정말 김정한 부장 아들인가. 얼굴이 젊었을 저 김 부장을 아주 쏙 빼닮았구만. 회장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가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아는가? 지금의 이 회사는 자네 아버지가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못했을 걸세. IMF 외환위기 때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직원들을 정리해고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었네.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 부장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어. 그런데 자네 아버지가 자기보다 어린 부하 직원들을 살려야 한다며 그들을 대신해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떠났지. 그때 자네가 겨우 4살이었는데 어린 자식을 둔 아비의 심정으로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겠나. 내가 살면서 그렇게 의리 있고 좋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저는 처음 듣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능력하게 다리를 다쳐 집에만 계시던 아버지가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멋진 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역시 눈물을 흘리시며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자네, 혹시 아버지를 만나게 해줄 수 있겠나? 내가 꼭 자네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저는 회장님과 아버지를 위한 아주 특별한 제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아버지의 옛 회사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수십 년 만에 당신의 청춘을 함께했던 옛 대표님과 재회하셨습니다. 김 부장, 대체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낸 겐가? 내가 얼마나 자네를 찾았는지 아나. 대표님, 두 분은 어린아이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정식으로 스카우트를 제의하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회사 고문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예전처럼 활기와 자신감을 되찾으셨고 저희 가족은 지긋지긋했던 반지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같은 회사로 출근합니다. 출근길에 나란히 서서 회사 건물을 바라볼 때면 저는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식지 않는 열정과 그 열정이 만들어낸 귀한 인연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바람만 기다리는 배와 같다는 아버지의 말씀. 이제 저는 그 의미를 압니다. 제 삶에 돛을 펼치고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바람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뜨거운 열정이었음을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열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열정은 어떤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은 열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뜨거운 심장, 식지 않는 도전, 그리고 꿈을 향한 멈추지 않는 걸음을 떠올리실 겁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꼼짝하지 않고 바람만 기다리는 배와 같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남자의 식지 않는 열정이 수십 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아들과 가족의 삶의 기적과 같은 인연을 만들어낸 아주 특별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에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인연의 바람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한 30대 남자가 들려주는 그의 아버지와 인생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소위 말하는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가난은 늘 제 곁을 맴도는 지독한 그림자와 같았죠. 하지만 저희 집이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했던 저희 가족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제가 아주 어릴 적 작은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께서 땅을 치며 통곡하시던 그날의 풍경만큼은 제 기억 속에 선명한 흉터처럼 남아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형 회사 자금을 통째로 들고 도망갈 수가 있어. 여보, 정말로 서방님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야? 어머님도 모르신데 어린 마음에도 작은아빠가 우리 가족에게 아주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가 살던 평범한 집을 처분하고 작고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막노동꾼이 되셨고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어머니도 동네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분이 쉴 틈 없이 일하셨지만 작은아버지가 남긴 빚은 너무나도 커서 살림은 언제나 팍팍했습니다. 반지하의 삶은 어린 저에게 너무나 큰 불편함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수압은 약해서 씻는 것조차 힘들었고 집안은 항상 키키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창문은 늘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하루는 거실에 누워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시커먼 무언가가 제 다리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 보니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바퀴벌레였습니다. 배를 뒤집고 버둥거리는 그 흉측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읽던 책으로 내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은 늘 일터에 계셨기에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집에서 보냈습니다. 심심할 때면 제 눈높이에 맞는 반지하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를 구경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바지와 다른 신발을 신고 바쁘게 오가는 발걸음들을 보며 저 너머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홀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창문 쪽에서 쪼르르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술에 취한 어떤 아저씨가 저희 집 창문을 화장실 삼아 노상방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제가 소리치자 아저씨는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화장실 아니었나? 이상하다. 에이, 아니면 말지 뭐. 그는 비틀거리며 제 말을 무시하고 가버렸고 창틀에는 지독한 지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안 그래도 습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집에 끔찍한 냄새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저는 일하고 돌아오실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봐 작은 손으로 걸레를 빨아 눈물을 삼키며 창틀을 닦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런 물리적인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집주인 아주머니의 지독한 월세 독촉이었죠. 너희 부모님은 오늘도 늦게 오시니? 아니, 둘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애 월세는 맨날 밀리는 거야? 오늘 들어가면 똑똑히 전해.
이틀 안에 월세 안 내면 내가 문 따고 들어와서 짐 다 빼버릴 거라고. 알겠어. 돈도 없으면서 자식은 왜 낳아가지고, 쯧쯧. 어린지 앞에서 부모님을 흉보는 아주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물론 월세를 밀린 저희 잘못이 크다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나도 서럽고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에게는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늦은 밤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와 함께 낡은 사진 앨범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회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늘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들, 이 사진 좀 봐. 아빠가 처음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땐 대표님이랑 나, 그리고 다른 직원까지 딱 3명뿐이었어. 공장도 작고 기계도 몇 대 없었지. 사람이 없으니 일이랄 게 뭐 나눌 수가 있나. 생산부터 납품, 영업까지 아빠가 다 했지. 이 트럭 보이지? 아빠가 직접 이 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녔단다.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회사가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람찰 수가 없었어.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도깨비처럼 무섭게 생긴 아저씨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아빠,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꼭 도깨비같이 생겼는데. 하하, 이분은 우리 회사 대표님이셔. 얼굴은 이래도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지. 별명이 술도깨비였단다. 술만 드시면 그 도깨비 같은 얼굴로 허허 하고 호탕하게 웃으셨거든. 내가 태어났을 땐 베네쩌고리도 직접 선물해 주셨어. 아버지는 회사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소년처럼 반짝였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 아주 중요한 대량 납품건이 있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더 뽑아야 할 상황이었어.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었지. 그때 아빠가 대표님께 말씀드렸어.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2인분, 아니 3인분어치 일을 해내겠습니다. 인건비는 아끼십시오. 회사가 살아야 저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이야. 와, 아빠 정말 3인분어치 일을 다 했어요. 그럼, 그때 정말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코피까지 쏟아가면서 일했지. 그래도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정말 되더라. 결국 우리 회사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도 무사히 납품을 마칠 수 있었어. 그때의 성취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구나. 아버지의 이야기는 저에게 어떤 소설책보다도 재미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자신의 온몸을 불살라 회사와 함께 성장했던 그 시절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장문아, 내가 나중에 커서 어떤 회사에 다니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아빠가 다녔던 회사처럼 정과 열정이 가득한 곳에 다녔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너도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오래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나도 아버지처럼 열정을 바칠 수 있는 멋진 회사에 다니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저희 가족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저희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시다 다리를 크게 다치신 것입니다. 평생 다리를 절뚝이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셨고 더 이상 막노동일조차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매일 집에서 술을 드시며 우셨습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가장이란 놈이 집안을 일으키지는 못할 망정 이제 돈 한 푼 벌어올 수 없게 됐으니
난 남편으로도 아빠로서도 자격이 없는 놈이야. 저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절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저도 다 컸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아빠랑 엄마 힘들지 않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지만 온갖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는 푼돈으로는 기울어가는 가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가려던 꿈을 접고 4년 전액 장학금을 주는 지방대학에 진학해야만 했습니다. 장문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내 앞길을 막는구나. 아니에요. 아빠, 저 진짜 괜찮아요. 지방대 나와도 열심히 하면 좋은 회사 갈 수 있어요. 제가 꼭 아빠처럼 번듯한 직장에 취업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믿어주세요. 대학 시절 내내 저는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제 젊음을 불살랐습니다. 마치 과거의 아버지처럼 말이죠. 하지만 떳떳한 아들이 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지방이라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았고 어쩌다 면접 기회를 얻어도 변변찮은 제 스펙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자격증은 이게 다입니까? 학교 다닐 때 뭐 했어요? 맨날 술 먹고 놀았나 보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하지만 뽑아만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요즘 아르바이트 안 하는 대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긴 학교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을 뽑는 곳이지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고요. 돈이 없어 면접용 정장 한 벌 살 수 없었던 저는 아버지의 낡고 허름한 양복을 입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김장문 씨, 옷이 그게 뭡니까? 무슨 할아버지 옷을 훔쳐 입고 온 것도 아니고. 면접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군요. 수많은 거절과 무시 속에서 제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걸까 절망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직장을 구한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문아, 그러지 말고 너도 서울로 올라와. 그 총구석에 있으니 일자리가 없지. 서울은 달라. 일단 올라와서 부딪혀봐. 친구의 말은 제게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한 달치 고시원비를 빌려 무조건 한 달 안에 취업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떳떳한 아들이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울의 허름한 고시원,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서 저는 취업 준비에만 매달렸습니다. 확실히 서울에는 일자리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자도 많았습니다. 좋은 대학, 화려한 스펙으로 무장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제 이력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감이 다시 저를 덮치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취업 사이트를 뒤지던 저는 메인 화면에 올라온 한 채용 공고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버지가 젊음을 바쳤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경했던 바로 그 회사.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 정보를 클릭해보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작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감히 넘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장문아, 너도 나중에 꼭 그런 회사에서 일했으면 좋겠구나.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제 스펙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저는 정성을 다해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기적처럼 그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 당일 회사 앞에 도착한 저는 그 웅장한 건물에 압도당했습니다. 제가 감히 뚫을 수 없는 거대한 성처럼 느껴졌죠. 대기실에는 저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스펙을 가진 지원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제 이름이 불렸고 저는 다른 지원자 2명과 함께 면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이력서를 훑어본 면접관들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회사 면접에 지방대 출신도 부르나? 서류에서 좀 걸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어차피 뽑지도 않을 거면서 왜 시간 낭비하게 부르는지 모르겠네. 면전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문입니다. 우렁차게 제 이름을 외쳤지만 면접관들은 여전히 제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저는 준비했던 예상 답변 대신 제 진심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스펙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회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면접관의 비아냥 섞인 질문에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 회사에 반드시 입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연봉, 복지? 아닙니다. 바로 이 회사에 대한 애정입니다. 애정. 지원자 중에 회사에 애정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다른 지원자분들도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겠지만 저의 애정은 조금 특별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이 회사를 동경하며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바로 이 회사에서 13년 동안 당신의 젊음을 바쳐 일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아까까지만 해도 지루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던 면접관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원이 단 3명이었을 때부터 이 회사의 시작과 성장을 함께 하셨습니다. 공장 기계를 돌리고 트럭을 몰아 납품을 하고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영업을 하셨습니다. 퇴직하신 이후에도 아버지는 늘 이 회사에서 일했던 그 시절의 기억을 가장 큰 자랑이자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회사는 과연 어떤 곳일까 직접 제 몸으로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스펙도 형편없고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한참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뽑아주신다면 저희 아버지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이 회사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내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면접관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면접관들도 모두 일어나 저에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김장문 씨, 아버님께서 우리 회사에 아주 좋은 인재를 보내주셨군요. 당신의 그 특별한 애정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인생을 바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최종 합격 통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합격한 게 맞습니까? 저는 곧장 회사로 가 입사 전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내받은 방에는 나이가 지긋한 한 어르신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사진 앨범 속에서 보았던 술도깨비라는 별명을 가진 바로 그 대표님이셨습니다. 이제는 회장님이 되어 계셨죠. 회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자네가 정말 김정한 부장 아들인가. 얼굴이 젊었을 저 김 부장을 아주 쏙 빼닮았구만. 회장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가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아는가? 지금의 이 회사는 자네 아버지가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못했을 걸세. IMF 외환위기 때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직원들을 정리해고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었네.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 부장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어. 그런데 자네 아버지가 자기보다 어린 부하 직원들을 살려야 한다며 그들을 대신해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떠났지. 그때 자네가 겨우 4살이었는데 어린 자식을 둔 아비의 심정으로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겠나. 내가 살면서 그렇게 의리 있고 좋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저는 처음 듣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능력하게 다리를 다쳐 집에만 계시던 아버지가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멋진 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역시 눈물을 흘리시며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자네, 혹시 아버지를 만나게 해줄 수 있겠나? 내가 꼭 자네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저는 회장님과 아버지를 위한 아주 특별한 제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아버지의 옛 회사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수십 년 만에 당신의 청춘을 함께했던 옛 대표님과 재회하셨습니다. 김 부장, 대체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낸 겐가? 내가 얼마나 자네를 찾았는지 아나. 대표님, 두 분은 어린아이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정식으로 스카우트를 제의하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회사 고문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예전처럼 활기와 자신감을 되찾으셨고 저희 가족은 지긋지긋했던 반지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같은 회사로 출근합니다. 출근길에 나란히 서서 회사 건물을 바라볼 때면 저는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식지 않는 열정과 그 열정이 만들어낸 귀한 인연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바람만 기다리는 배와 같다는 아버지의 말씀. 이제 저는 그 의미를 압니다. 제 삶의 돛을 펼치고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바람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뜨거운 열정이었음을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열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열정은 어떤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은 열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뜨거운 심장, 식지 않는 도전, 그리고 꿈을 향한 멈추지 않는 걸음을 떠올리실 겁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꼼짝하지 않고 바람만 기다리는 배와 같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남자의 식지 않는 열정이 수십 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아들과 가족의 삶의 기적과 같은 인연을 만들어낸 아주 특별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에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인연의 바람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한 30대 남자가 들려주는 그의 아버지와 인생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소위 말하는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가난은 늘 제 곁을 맴도는 지독한 그림자와 같았죠. 하지만 저희 집이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했던 저희 가족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제가 아주 어릴 적 작은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께서 땅을 치며 통곡하시던 그날의 풍경만큼은 제 기억 속에 선명한 흉터처럼 남아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형 회사 자금을 통째로 들고 도망갈 수가 있어. 여보, 정말로 서방님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야? 어머님도 모르신데 어린 마음에도 작은아빠가 우리 가족에게 아주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가 살던 평범한 집을 처분하고 작고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막노동꾼이 되셨고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어머니도 동네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분이 쉴 틈 없이 일하셨지만 작은아버지가 남긴 빚은 너무나도 커서 살림은 언제나 팍팍했습니다. 반지하의 삶은 어린 저에게 너무나 큰 불편함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수압은 약해서 씻는 것조차 힘들었고 집안은 항상 키키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창문은 늘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하루는 거실에 누워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시커먼 무언가가 제 다리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 보니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바퀴벌레였습니다. 배를 뒤집고 버둥거리는 그 흉측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읽던 책으로 내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은 늘 일터에 계셨기에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집에서 보냈습니다. 심심할 때면 제 눈높이에 맞는 반지하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를 구경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바지와 다른 신발을 신고 바쁘게 오가는 발걸음들을 보며 저 너머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홀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창문 쪽에서 쪼르르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술에 취한 어떤 아저씨가 저희 집 창문을 화장실 삼아 노상방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제가 소리치자 아저씨는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화장실 아니었나? 이상하다. 에이, 아니면 말지 뭐. 그는 비틀거리며 제 말을 무시하고 가버렸고 창틀에는 지독한 지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안 그래도 습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집에 끔찍한 냄새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저는 일하고 돌아오실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봐 작은 손으로 걸레를 빨아 눈물을 삼키며 창틀을 닦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런 물리적인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집주인 아주머니의 지독한 월세 독촉이었죠. 너희 부모님은 오늘도 늦게 오시니? 아니, 둘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애 월세는 맨날 밀리는 거야? 오늘 들어가면 똑똑히 전해. 이틀 안에 월세 안 내면 내가 문 따고 들어와서 짐 다 빼버릴 거라고. 알겠어. 돈도 없으면서 자식은 왜 낳아가지고 쯧쯧 어린 제 앞에서 부모님을 흉보는 아주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물론 월세를 밀린 저희 잘못이 크다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나도 서럽고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에게는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늦은 밤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와 함께 낡은 사진 앨범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회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늘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들, 이 사진 좀 봐. 아빠가 처음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땐 대표님이랑 나, 그리고 다른 직원까지 딱 3명뿐이었어. 공장도 작고 기계도 몇 대 없었지. 사람이 없으니 일이랄 게 뭐 나눌 수가 있나. 생산부터 납품, 영업까지 아빠가 다 했지. 이 트럭 보이지? 아빠가 직접 이 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녔단다.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회사가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람찰 수가 없었어.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도깨비처럼 무섭게 생긴 아저씨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아빠,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꼭 도깨비같이 생겼는데. 하하, 이분은 우리 회사 대표님이셔. 얼굴은 이래도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지. 별명이 술도깨비였단다. 술만 드시면 그 도깨비 같은 얼굴로 허허 하고 호탕하게 웃으셨거든. 내가 태어났을 땐 베넷저고리도 직접 선물해 주셨어. 아버지는 회사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소년처럼 반짝였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 아주 중요한 대량 납품건이 있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더 뽑아야 할 상황이었어.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었지. 그때 아빠가 대표님께 말씀드렸어.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2인분, 아니 3인분어치 일을 해내겠습니다. 인건비는 아끼십시오. 회사가 살아야 저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이야. 와, 아빠 정말 3인분어치 일을 다 했어요. 그럼, 그때 정말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코피까지 쏟아가면서 일했지. 그래도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정말 되더라. 결국 우리 회사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도 무사히 납품을 마칠 수 있었어. 그때의 성취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구나. 아버지의 이야기는 저에게 어떤 소설책보다도 재미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자신의 온몸을 불살라 회사와 함께 성장했던 그 시절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장문아, 내가 나중에 커서 어떤 회사에 다니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아빠가 다녔던 회사처럼 정과 열정이 가득한 곳에 다녔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너도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오래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나도 아버지처럼 열정을 바칠 수 있는 멋진 회사에 다니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저희 가족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저희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시다 다리를 크게 다치신 것입니다. 평생 다리를 절뚝이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셨고 더 이상 막노동일조차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매일 집에서 술을 드시며 우셨습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가장이란 놈이 집안을 일으키지는 못할 망정 이제 돈 한 푼 벌어올 수 없게 됐으니 난 남편으로도 아빠로서도 자격이 없는 놈이야. 저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절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저도 다 컸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아빠랑 엄마 힘들지 않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지만 온갖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는 푼돈으로는 기울어가는 가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